13장 불행으로 이끄는 6가지 착각. 뇌는 기분 좋은 감정을 조종하는 중앙본부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신체 기관은 몇 가지 속임수를 가동시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방해한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를 감수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속임수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뇌는 어떤 사태의 전개 과정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예를 상상해보자. 만일 당신이 로또에 당첨됐다면 또는 사고를 당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몸이 됐다면 당신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황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추측컨대 당신은 백만장자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학자들이 증명해 보였듯이 실제로 그러한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이후 몇 년간 겪는 감정은 이와 같은 즉흥적인 답변들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학자들은 특별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생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다. 그 사이 이 연구는 사회학 연구의 고전이 되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좋은 일에 있어서나 나쁜 일에 있어서나 얼마나 뛰어난 적응 능력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준다. 백만장자의 행운은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보장해주지 못했고 척추마비가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도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구름 위를 거니는 듯 행복해했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유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 몇 주가 지나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졌다. 신생 부자들은 소형차 대신 값비싼 경주용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자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은 이제 기분에 따라 더 비싼 페라리를 원했다. 그리고 휠체어에 묶이게 된 사람들도 이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삶의 방식과 타협을 하게 되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느 정도 상심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전의 활기를 온전히 되찾았으며 생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만족도, 건강한 사람들이 그것에 비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를 겪었든 로또 당첨자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였다. 이미 그 이전부터 자신의 삶에 만족하던 사람들은 이후에도 만족했으며 반면에 불평불만자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자로 남아 있었다. 주변 환경이 위에 든 예보다 조금 덜 격렬하게 바뀌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진다. 예컨대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고 그로써 더 행복해지리라는 기대하에 재테크를 하며 새로운 일이 더 많은 기쁨을 선사하리라는 믿음으로 직장을 옮긴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좀 더 편안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이사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삶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만족도에 끼칠 영향을 종종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변화에 우리는 매우 빨리 적응한다. 따라서 외적 상황이 우리의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예외도 있다. 관절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소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집 앞 8차선 도로의 소음이 더 이상 크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만족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대단히 빈번하게 저지른다. 그렇다면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행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체험된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단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만족이란 그러한 행복의 느낌에 대해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만족은 되돌아보는 시선 속에 존재한다.
행복이 만족과 맺는 관계는 한편의 영화가 그 영화에 대한 비평과 맺는 관계와 유사하다. 비평은 무수한 장면들에 대해 단 몇 마디의 말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새로 이사한 집에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이란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만족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 온 이후에 그 모든 행복한 순간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복의 순간을 자주 체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반대로 행복을 느끼면서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그다지 비극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과 만족이 이 두 개념을 뒤섞어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즐거운 감정의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착각하나 만족을 행복으로 여기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내는 것보다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자신에게 맞는 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환경에 사람들의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교사라고 해보자. 당신은 분명 나쁜 학교보다는 좋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을 것이다. 좋은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따라서 당신에게 더 많은 만족을 선사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라면 당신의 그러한 결정은 꽤 당연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나쁜 학교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배낭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무기를 수색하기 위해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 탐지기, 그리고 지나치게 적은 책들과 그에 비해 난동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교실, 거리에서의 약물 거래, 교사를 덮치는 갱들, 그에 반해 좋은 학교의 의자에는 변호사와 의사, 사업가들의 자녀들이 앉아 있다. 가정에서 그들은 이미 충분히 동기부여된 상태에서 미래에 맛볼 직업적 성취의 싹을 키운다. 부모들은 높은 액수의 학비를 지불했으며 교실에는 최신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만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특별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과 상담을 맡아줄 심리학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 없다. 빈민가 학교의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이곳에서의 일은 선생님들에게 쉽게 여겨지며 성공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다르게 판단한다. 노동 환경이 만족감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알기 위해 사회심리학자인 노버트 슈워츠는 휴스턴과 텍사스에서 각각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200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매일 저녁 참가자들은 그날 하루에 대해 질문지에 답변을 했다. 즉, 일은 만족스러웠는지 행복하게 느껴졌는지 도대체 그들의 삶 자체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에 대해 말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부유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평균적으로 볼 때 똑같은 답변을 하였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고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슈와츠는 좀 더 자세히 알길 원했다. 그래서 그는 교사들에게 매 시간 저절로 신호를 보내는 포켓용 컴퓨터를 착용케 했다. 컴퓨터가 빽 소리를 내면 교사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컴퓨터 화면에 표시해야 했다. 또한 수업 중에 이 삐 소리가 거슬리는 교사들은 수업이 끝난 후 실험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통계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좋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기분은 오전에 최고조에 다다랐다. 그러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기분은 평소의 덤덤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슬럼가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였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동안 그들의 기분은 억눌려 있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그들의 기분은 다시 활짝 개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무지하다.
빈민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열악한 준비한 환경이 자신들을 얼마나 짓누르는지 의식하지 못했으며 좋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일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는지 알지 못했다. 두 그룹 모두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그룹은 좀 더 나은 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두 번째 그룹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마땅히 만족해야 할 만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그들의 기억력 때문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감각적 느낌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익숙한 것과의 비교해서 기반을 둔 자신들의 판단을 더 믿었던 것이다. 하루가 끝나갈 시점에서 얼마나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그날 하루도 그 다른 모든 날과 마찬가지였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척도에 따를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실제로 일할 때 얼마나 힘겨운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마찬가지의 과정을 우리는 부유한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표식이 반대일 뿐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이들도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마찬가지로 무지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의 교사들은 행복과 만족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그룹 모두 견딜 만한 만족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한쪽 그룹은 행복했던 것이고 다른 쪽 그룹은 불행했던 것이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착각은 해로운 것인가? 물론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불평할 것이 없는 사람도 그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지속적인 불행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매우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증상이다. 공포나 낙담 같은 느낌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밝혀냈듯이 스트레스는 병을 낳는다. 특히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마비에 희생될 확률을 높인다. 착각 2. 최고의 순간은 길수록 좋다. 지난번 파티에서 당신은 정말 끝내주게 즐겼다. 그러나 당신이 파티 장소를 떠나려고 외투를 건네받았을 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이 인사도 없이 당신 곁을 휙 스쳐 지나간다. 그처럼 짧지만 뭔가 깨름직한 조언은 즐거운 파티에 대한 기억 전부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 기억력이란 그처럼 자기 멋대로 현실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단 몇 초의 순간이 몇 시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뇌는 현실을 자신의 색깔로 물들인다. 그리고 때때로 현실을 정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이미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모든 자극에는 머릿속에서 발생한 수백만 개의 신호가 응답한다. 따라서 뇌는 현실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왜곡시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뇌가 저지른 완전 범죄 같은 것이다. 문제가 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낀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없다. 감각적 느낌이 육체의 반응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것인 반면 감정은 순수하게 사적인 것이다. 감정은 뇌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흔적을 없애버리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기껏해야 간접적인 지시 정도일 뿐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커너먼은 그러한 착각의 본질을 추적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신체 내부 기관의 촬영을 위해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내시경 촬영 순간 느끼는 통증을 매분 세심하게 구분해서 평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통증은 모두 1에서 10까지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중에 이 숫자를 모두 합산하면 그 환자가 치료 도중에 느낀 고통에 대한 어떤 척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모든 환자를 동일하게 대하지 않았다. 한 그룹의 경우 의학적으로 요청되는 방식 그대로 치료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내시경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고통은 계속해서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치료가 끝났다. 그러나 다른 그룹의 경우 의사들은 치료 과정을 몇 분간 더 늘렸다. 이러한 지연 때문에 통증은 갑작스럽게 끝나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룹의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괴로운 상태를 더 오래 견뎌야 했고 커너먼의 리스트에 기록된 그들 통증의 전체 숫자도 더 높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나중에 모든 참석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치료 과정의 괴로움을 덜 느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두 번째 그룹의 환자들이었다. 연장된 치료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더 많은 고통을 느꼈고 리스트에 기록된 통증의 수치를 보면 주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 분명했지만 이러한 모든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환자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의 순간을 안겨준 그 치료 방식에 더 만족하였다. 더 오랜 시간 진찰을 받은 환자들은 심지어 한 번 더 그러한 내시경 촬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에도 실험 참가자들은 기만한 것은 그들의 기억력이었다. 어떤 감정을 기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실험을 통해서 카너먼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가 입력하는 것은 단지 감각적 느낌의 절정과 그 느낌이 줄어들기 직전의 마지막 몇 분일 뿐이다.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은 서로 다른 진단 과정을 겪은 두 그룹의 환자들 모두 똑같았다. 그러나 마지막 몇 분간은 좀 더 오래 지속된 내시경 촬영의 경우 좀 더 견딜만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 두 번째 방식을 선호했던 것이다. 즉,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마지막 인상이므로 우리의 뇌는 행복한 결말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 방식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분위기가 꽤나 들뜬 파티에서 만약 가장 즐거운 순간에 집에 가겠다고 일어선다면 당신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남은 것은 마지막 인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순간 강렬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 마땅하다. 기억은 최고의 원칙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바로 그러한 절정의 순간들을 거듭 떠올릴 것이다. 착각 셋. 최악의 상황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비관적인 기대는 우리의 삶을 기억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뜨린다. 영원히 2등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노래라도 부를 수 있으리라.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동메달을 딴 것만큼 행복한 일은 아니다. 두 번째로 가장 뛰어난 그들이 벌써 저 높은 1등의 자리를 거의 손에 넣었다고 믿다가 단 몇 초, 아니 10분의 몇 초도 안 되는 순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있을 때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빛나는 기쁨에 잠겨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에 열린 하계 올림픽 경기에서 사회 심리학자인 빅토리아 메드체크가 확인했듯이 말이다. 3등을 한 사람들은 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하여 스포츠 영감에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은메달 수상자들은 1등이라는 자신의 희망을 거의 실현시킬 뻔하다가 놓쳐버린 것이다. 어느 것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 다만 너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다. 현실이 가히 기분 좋은 방식으로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면 비관론자들은 삶에 대해 좀 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종종 그런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사회심리학자인 앨런 파두치는
심지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은 그다지 높게 세우지 않은 희망의 결과라는 확신에서 행복에 관한 이론을 끌어내고 있다. 간헐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행복의 순간은 기대치를 높이기 때문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파두치는 이렇게 주장한다. 최고의 것이 가끔씩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그것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나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나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최악의 것을 기대한다. 그러다가 최악의 것이 등장하지 않으면 삶이 그들에게 매번 그렇게 가혹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고 기뻐한다. 파두치의 말은 옳지 않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행해진 행복 게임에 기반하여 이러한 이론을 전개시켰는데 의도적으로 조정된 행복 게임의 예는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 삶은 더 다단하다. 비관론자는 넘쳐날 정도로 걱정거리와 공포를 품고 산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긍정적인 경험을 아예 처음부터 막는다. 최상의 것을 희망하는가 하면 최악의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사태에 다가서는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용기 없음은 결코 훌륭한 엔진 기관이 아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다가올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학생은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낙천주의는 우리의 삶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낙천주의는 여러 힘을 자유롭게 가동시킨다. 이 연구들에서 낙천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기분이 더 좋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업적을 올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적어도 일정 부분은 우리의 권력 내에 있는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주의적 희망을 품는 것은 바로 이 희망이 실현되는데 기여한다. 미래를 지나치게 핑크빛으로 보는 것, 이것은 확실히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학생이라면 시험을 치르면서 괜찮은 성적으로 붙을 것을 희망하지 뛰어난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착각 넷. 행복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 확실치 않은 경우에도 항상 나보다는 일이 잘 풀리는 이웃이나 동료를 향한 시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때 질투는 전적으로 상호적이다. 외부에서 관찰할 경우 우리가 질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역으로 감탄의 눈길로 우리와 우리의 행복을 곁눈질한다. 이것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드 다이너가 통계학적으로 증명해 보인 효과이다. 둘 중 하나는 틀린 게 분명하다. 아님 둘 다 틀린 것일까? 만족을 측정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희망과 두려움은 우리가 현실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지금 공주나 왕자처럼 느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쌍한 악마처럼 느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야 한다. 그저 행복하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보다 더 행복한 상태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다. 곁눈질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를 슈워츠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만족이라는 문제를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실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은 나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사랑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슈워츠는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섹스 생활에 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된 온갖 종류의 질문들 사이사이로 심리학자는 이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자주 자위를 하는지 물어보았다. 이들은 질문지에 익명으로 대답을 해야 했는데 그 양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하지 않는다에서부터 하루에 여러 번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보기 중에 골라 표시를 하면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에 주로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남자들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받은 양식에는 전혀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에 이르는 보기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솔직하게 대답한 사람은 결국 이 가능성들 중 가장 상단에 위치한 일주일에 여러 번이라는 항목에 자신이 멈추어 있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보기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암시하는 항목에서 말이다. 이 사실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빈도로 자위행위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거하는 여성과의 섹스 빈도가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조작된 질문지의 구조에 따라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자 더욱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좀 나태하단 말인가? 이어서 슈워츠가 파트너와의 관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들이 보인 반응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의혹이 그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조작된 보기 때문에 머릿속에 불안과 의혹이 자리 잡게 된 두 번째 그룹의 참가자들은 평균 이상으로 자신들의 현재 사랑 상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외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느냐는 슈워츠의 질문에 이들은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보다 한결 더 수월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우연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들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상황을 날마다 겪고 있다. 단지 평소에는 우리의 불만에 빠뜨리려고 그리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위의 실험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규혈하게 짜여져 있지 않을 뿐이다. 수많은 잡지 모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적인 얼굴과 몸매 그리고 티 하나 없이 완벽한 피부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며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실패한 버릇없는 망나니로 보인다. 또한 온통 성공한 사람과 창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경제 잡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 자신이 걷고 있는 삶의 길은 남루한 패배자의 길일 뿐이다. 실험이 끝난 후 슈워츠는 자신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착각을 유도한 질문지의 조작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늘 비교하곤 하는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명심하고 있어야만 한다. 착각 5. 질투는 당연한 감정이다. 난쟁이는 언제 기뻐하는가? 자기보다 더 큰 혹을 달고 있는 다른 난쟁이를 보았을 때 동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속담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기쁨. 이런 기쁨은 만족을 줄 수 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저들의 불행과 마주선 우리의 행복이 도드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 통제하에 진행된 심리학적 실험들은 다음과 같은 슬픈 진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즉,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며 그리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묻는 질문지에 더 높은 수치를 기입한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은 지속되지 못한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언제나 질투의 대상들을 발견한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 그러한 질투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폴레옹은 카이사르를 질투하였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질투하였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마도 헤라클레스를 질투하였을 것이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를 말이다.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의 말이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다윈의 생존 투쟁을 근거로 삼아 질투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자연 속에선 모든 것과 경쟁하는 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좋은 상태에 있고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좋은 상태에 있고 더 많이 소유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은 우리에게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 질투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터무니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상대방이 겪는 해가 자신이 겪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기만 하다면 질투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어느 비행기 터빈 공정의 노동조합은 임금 투쟁에서 경쟁 그룹이 받는 것보다 더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들의 임금 인상 요구안 중 일부를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어이없는 모순이 발생하자 현장에서 그 사건을 관찰하던 사회 심리학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관철시키고자 하는 안건이 자기 동료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투쟁 중인 조합원들은 물론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질투하는 사람에게 명백한 손실이 아니라 단지 기분 나쁜 감정만 안겨줄지라도 질투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은 대단히 많은 경우 왜곡된 감각적 인지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만 시선을 돌린다.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임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삶에 빛나는 순간만 보고 화를 낸다. 그것을 위해 그들이 행해야 했던 모든 것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이미 2000년 전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에픽토테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위해 아주 뛰어난 예 하나와 악담을 발견해낸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다. 당신은 연회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당신 역시 그에게 연회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가? 그가 연회를 베풀면서 받고자 했던 칭송이나 주의력 등의 대가 말이다. 연회에 초대받은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문제의 그 대가들을 치를 일이다. 값은 치르지 않으면서 초대는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뻔뻔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에릭토테토스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실제로 타고난 질투의 성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에픽테토스가 소개하는 이 이야기의 경우 질투의 감정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논리적 사유를 통해 우리는 불만족의 상태를 좀 더 의미 있는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깨닫는 길로 말이다. 착각 6. 사회적 성공이 행복을 보장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의 렉서스 자동차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해낸 호화판 자동차를 홍보하고 있다. 빌 게이츠 역시 이 렉서스를 이용하고 있다. 돈은 정말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다. 돈이 충분한 사람은 저녁 때 간단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빗속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말이다. 돈은 아름답고 섹시하게 만들어준다. 격조 있는 의상과 훌륭한 헤어스타일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돈은 자유를 마련해 준다. 저녁 때 외출하고 싶은 부모는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상사의 근거 없는 험담을 들을 필요도 없고 1년에 주어지는 6주 휴가에 만족할 필요도 없다. 그는 여행을 즐기고 자신의 회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도 있다. 나는 가난했고 또한 부자였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 부자인 게 더 낫다. 라고 미국의 여가수 소피 타커는 말했다. 독일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들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런 선택을 하면서 그들은 심지어 독일 시민계급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시인이며 극작가였던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만이 안락하게 산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를 질문해 보면 돈의 효력은 놀랄 만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이 마음의 즐거움을 상승시키는가 하는 것은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사회 연구자들은 마음껏 이 문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 문제를 탐색한 비중 있는 연구 논문들은 150여 편에 이른다. 이 연구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결과에 다다른다. 즉, 돈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그 효과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월급 액수가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더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 샴페인과 그해 최고의 샴페인을 마시는 것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끝내주게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도 돈은 그다지 눈에 띌 만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50명은 모두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을 인터뷰한 에드 다이너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삶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는 일반인들의 평균 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대부분의 백만 장자들은 대체적으로 돈은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명제에 동의한다. 이들의 이러한 의견은 유럽의 심리치료사인 장 코르상에게 크게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기업가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 세미나에서 이들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배운다. 그가 이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고통을 주지 않는 부유함인 것이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유하면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친다 라고 그는 말한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보다 다른 요소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수입이 아주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돈이 만족의 명백한 상승을 의미한다. 만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3교대 일을 하면서 간이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만들며 가까스로 자신과 아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녀에게는 한 푼의 돈이라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입이 좀 더 나아진다면 그녀는 힘겨운 3교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옷차림을 위해 따로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부와 가난의 척도가 바뀐다. 반 아이들이 비싼 옷을 입을수록 이 가난한 엄마는 자기 아이들의 옷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자기 아이들이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수입이 가난의 문지방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부유함은 행복의 감정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 더 높아진 수입에 대한 기쁨은 더 나아진 삶의 수준에 적응이 될 때까지만 지속될 뿐이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은 그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부유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다르다. 은행가인 허먼 조지프 쉬프는 어느 날 당신에게 갑자기 1억 달러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렇다면 나 자신을 꽤 억제해야겠지요? 라고 대답했다. 더 좋은 레스토랑이나 더 좋은 자동차 그리고 더 넓은 집에 대한 환호는 금방 시들게 마련이다. 이미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이때 뇌에서는 금세 건포도의 실증을 낸 새끼 원숭이들에게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적응 기제가 나타난다. 사회심리학자인 도널드 캠벨은 결과 없는 추구를 쾌락주의의 방학짓기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더 나쁜 사실은 명성과 돈을 쫓는 행위가 삶에 대한 만족을 줄인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발표된 많은 연구들은 명예욕이 진정한 고문 기계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리처드 라이언과 팀 캐서는 그리고 그들의 독일 동료인 페터 슈무크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에서 대규모의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과 성공 그리고 명예와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와 재능 개발, 사회 참여 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보다 떨어졌다. 돈과 지위를 발판으로 외부의 승인을 얻고자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보상 없는 행위다. 야망에 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조차 이룰 수 없다. 부와 명예는 행복의 느낌을 고양시키지 않는다. 곧바로 그 다음 목표가 눈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대한 명예욕은 일반적으로 불안 및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 정신없이 성공을 쫓는 것이 안정되지 못한 마음 상태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두 요소는 병행하는지도 모른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종종 지금 성취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나중으로 미루어야 한다. 그리스 섬에서 휴가를 즐기는 대신 책상에 앉아 야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성공에는 본인 자신의 업적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혜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무기력하게 남의 손에 내맡겨져 있는 듯한 느낌과 절망이 싹트게 되고 이것은 공포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탈출 9. 다른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라.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는 환상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 무엇이 행복을 주고 무엇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점과 시점이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포와 기쁨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방식에서 모든 사람은 비슷하다. 그러나 무엇이 이러한 감정들을 분출시키는가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감정이 선천적인 것에 반해 대부분의 호감과 비호감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문화와 교육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역사에 따라 누군가는 오페라를 좋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락 음악을 좋아한다. 거기에 덧붙여 유전자의 배치가 보여주는 작은 차이들도 우리의 관심사의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다. 약한 공간 감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탁구나 배구에서 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위 사람을 모델로 삼은 사람은 행복도 만족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는 요청은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다. 또 우리의 경험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자신들의 바람대로 키우고자 한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하나의 통일된 방법론에 따라 학습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재능이 각각 얼마나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된다면 많은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의 이러한 대응 방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겪는 경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뇌에 입력된 사실과 그 입력 방식이 기억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적 인지가 일어나는 순간 현재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관찰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감각적 인지가 발생하는 그 순간 관찰을 하게 되던 그때의 그 느낌은 아직 비교나 생각 또는 기억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의 느낌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선호와 배척의 신호로 작동될 수 있다. 감각적 인지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순간이면 충분하다. 시시콜콜 그러한 느낌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인 느낌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손상을 입히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뻔뻔스러운 운전자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자. 이를 통해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릴 것이다. 불행한 감정과는 반대로 좋은 감정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이나 화에게는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면서 기분 좋은 감각적 느낌, 예컨대 친밀한 사람과 마주보고 앉기 등을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한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즐길 여유도 없이 서둘러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나 다른 근심이 우리의 주의력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행복하면서도 그것을 단지 어렴풋하게만 느낀다면 그로써 우리는 유쾌한 감정을 박탈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지식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일기 작성하기. 행복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심리치료사 조반니 파바의 신조이기도 하다. 그는 행복한 느낌을 위한 치유라는 과정을 고안해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좋은 감정을 개발시키고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증상이 호전되는 우울증 환자와 작업하는 동안에 생각해냈다. 파바는 자신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은 나쁜 버릇이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으며 그것이 치료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삶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웠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았다. 파바는 이들의 습관을 반대 방향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아주 단순히 방식을 생각해냈다. 즉, 환자들로 하여금 행복의 일기를 쓰게끔 했던 것이다. 행복한 순간에 대한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마치 자동차의 전조등처럼 자신에게 좋은 느낌을 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기쁨의 순간이 마치 흰 종이 위에 검은 활자처럼 명백히 각인되기 때문에 뇌는 나중에 그것을 지워버리지 못하게 된다. 여전히 매우 슬픈 감정에 빠진 자신의 환자들은 빈번히 이 시도에 저항하곤 했다고 파바는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텅 빈 일기장을 들고 의사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치료사는 그들에게 실천해보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거의 매번 빼곡히 채워진 일기장을 들고 나타났다. 극심한 낙담과 불만족의 상태에서조차도 행복한 순간은 있었던 것이다. 밝은 순간을 느낄 경우 파바의 환자들은 그들의 작은 공측의 그 상황과 자신들의 느낌 모두를 가능한 한 상세히 묘사하고 0에서 100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행복 수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적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생각보다 한결 더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감각적으로 느낀 행복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며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주요 과제였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조카를 방문했을 때 그가 기쁘게 맞이해준 아름다운 순간을 묘사하였는데 그 따스한 감정 뒤에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뒤따랐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내가 선물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끈질긴 뇌의 고집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잘못된 인식에 대항할 수 있다. 10주 동안 파바의 방법을 실험한 환자들은 깊은 상심에서 해방되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덜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만족스러워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만족은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많은 행복한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순간이 행복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떨치는 확실한 수단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선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인생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100m 달리기는 아닌 것이다. 행복의 공식 1. 머릿속에 남은 것은 마지막 인상이다. 기억은 최고의 원칙에 따라 작용한다. 파티의 즐거움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즐거울 때 떠나라. 2. 행복을 비교하지 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만족하는 사람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질투에 빠져 항상 불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3. 행복의 일기를 써라. 내가 느낀 행복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 그 찰나의 순간은 우리 머릿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감정으로 남는다.